오늘부터는 이공계와 의료, 농업 계열의 학과에서 AI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학과별로 살펴봅니다. 의료와 간호에서 시작해서 공학, 자연과학, 농업환경, 건축 도시계획까지 5꼭지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의료학과, 보건학과, 간호학과입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분야니까 AI를 쓸 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 AI는 보조도구고 최종 판단은 반드시 면허 가진 전문가에게 내린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의대생들이 외울 게 산더미라는 건 유명하잖아요. 시험 기간에 의대 도서관 가면 책상에 엎드려 자는 사람이 반이라고. 그래서 AI가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영역이 의학 문헌 검색이에요. 의학 지식은 매일 바뀝니다. 새 치료법 나오고 부작용 사례 보고되고 기존 치료법이 재평가되고 의대생 환자 최신 논문을 다 읽을 순 없거든요. 의학에서는 피코라는 검색 틀을 씁니다. 환자, 중재 방법, 비교 대상, 결과. 이 4가지를 AI에게 명확히 알려주면 정확한 논문을 찾아주거든요. 수십 편 논문의 연구 방법과 결과를 표로 정리하는 것도 AI가 초안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가상 환자로 진단 연습도 할 수 있나요? 실제 환자한테 실수하면 큰일이니까. 바로 그겁니다. 50세 남성이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다. 혈액 검사에서 특정 수치가 높다. 이런 시나리오를 AI에게 주면 가능한 진단명 3가지를 제시하고 추가 검사까지 알려줘요. 희귀질환이나 비전형적 증상도 연습할 수 있으니까 실제 병원에서 환자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도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설명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고개는 끄덕이는데 속으로는 뭐라는 거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교육 자료 만드는데도 AI가 쓰여요. 신부전을 70대 어르신께 설명해야 한다고 치면 펌프 기능이 약해진 물통에 비유해서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외국인 환자한테는 모국어로 번역하되 그 문화권에서 쉬운 표현으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간호학과 쪽은 어떤가요? 간호사분들도 쓸 게 있을 것 같은데. 간호학에는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5단계로 이루어진 간호 과정이 있어요. 환자 상태를 AI에 입력하면 낙상 위험성이나 피부 손상 위험 같은 간호 진단을 제안해줍니다. 신규 간호사가 이 초안을 실제 병동 상황에 맞게 고치면서 배우는 거죠. 약 이름 외우는 것도 엄청 힘들다면서요? 친구가 약대 다니는데 시험 때마다 눈이 풀려 있더라고요. 약물 정보는 작용기 전, 적응증, 금기사항, 부작용, 약물 상호작용을 정리해야 하거든요. AI한테 특정 약의 핵심 정보를 표로 정리해달라고 하거나 사지선다형 퀴즈 10개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혼자서도 복습이 됩니다. 연구 쪽도 짚어드리면 임상시험 설계할 때 표본수 계산이나 통계 분석 계획을 AI가 도와주고 역학연구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분석 코드를 짜줍니다. 환자 인터뷰 녹취록을 텍스트로 바꾸고 주요 주제를 뽑아내는 초기 작업도 가능하고요. 결국 AI가 시간 잡아먹는 일을 대신해주니까 의대생이 환자 앞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더 집중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원칙 잊으면 안 됩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다음 순서는 공학 계열, 전기전자부터 컴퓨터공학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에는 공학 계열 이야기입니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컴퓨터공학. 공학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학문인데요. AI가 이 과정에서 코드도 짜주고 설계도 최적화해주고 복잡한 계산도 도와주는 파트너가 됩니다. 공대생한테 AI가 필요하다니 좀 의외인데요. 공대생이면 코딩은 원래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환상이에요. 요즘은 전기전자에서 신호 처리, 기계공학에서 시뮬레이션, 화학공학에서 데이터 분석까지 전부 프로그래밍으로 합니다. 그런데 코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거든요. AI한테 파이썬으로 이미지에서 엣지를 검출하는 캐니 알고리즘 코드를 짜달라고 하면 바로 작동하는 코드가 나와요. 그러면 에러 나서 밤새 구글링 하던 시절은 끝난 건가요? 저도 그 에러 메시지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디버깅이 진짜 도움이 됩니다. 에러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AI에게 붙여넣으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알려줘요. 리스트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다는 에러가 나면 반복문에서 범위값을 확인하라고 친절히 설명해주거든요. 코드 최적화도 되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코드를 보여주면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바꿔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AI가 만든 코드를 그냥 복사해서 제출하면 안 됩니다.
각 줄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주석을 달아가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코딩 실력은 결국 이해에서 나오니까요. 코딩 말고 문서 작업도 도움이 되나요? 공대 프로젝트 보고서 쓰는 게 생각보다 고역이라고 들었거든요. 공대생이 가장 싫어하는 게 보고서 쓰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험은 재미있는데 보고서는 고문이라고. AI가 이 고문을 좀 줄여줍니다.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하면 요구사항, 제약 조건, 설계, 검진 구조에 맞춰서 목차를 잡아줘요. 자율주행 로봇 프로젝트라면 하드웨어 구성, 센서 선정 이유, 제어 알고리즘, 성능 테스트 결과를 포함한 체계적인 목차가 나옵니다. 특허 명세서도 도와줍니다. 발명의 배경, 해결하려는 과제,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를 논리적으로 써야 하는데요. 청구항 초안을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나눠서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최종본은 변리사의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시뮬레이션 쪽은 어떤가요? 공대 수업에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앞에서 설정값만 이리저리 바꾸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정확히 그 문제예요. 유한요소 해석이나 전산 유체역학 같은 시뮬레이션은 경계 조건이랑 메시 설정이 관건인데 여기서 시행착오가 엄청나거든요. AI한테 원형 파이프 내부의 유동 시뮬레이션을 하려는데 경계 조건과 메시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입구 속도 조건부터 적절한 메시 크기까지 알려줍니다. 설계 쪽도 재밌어요. 오토캐드나 솔리드웍스 같은 캐드 소프트웨어에서 생성형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무게는 20% 줄이고 강도는 유지하고 싶다. 이런 목표를 말하면 AI가 위상 최적화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 여러 디자인 대안을 비교해줘요. 반복되는 구멍 패턴을 자동으로 그리는 스크립트도 만들 수 있고요. 논문 쓸 때 그래프 만드는 것도 도와주나요? 그래프 하나 예쁘게 만드느라 반나절 날린 적 있거든요. 실험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 코드, 두 실험 그룹을 비교하는 통계 분석 코드까지 짜줍니다. 그래프도요, 선 그래프에 에러바를 넣고 범리의 위치를 정하고 축 라벨 폰트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논문 투고 기준에 맞는 깔끔한 그래프가 나와요. 회귀 분석이나 곡선 맞춤도 AI가 실험 데이터에 맞는 수학적 모델을 찾아줍니다. 연구 방법론 쪽에서도 쓰이나요? 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실제 설비의 가상 모델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기술에 AI가 쓰이고요. 제어 이론에서는 칼만 필터나 PID 제어기 설계 코드를 작성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성능을 검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안전이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이 시스템이 위험한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형식 검증에도 AI가 쓰여요. 여기서 우리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하죠.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은 음악처럼 인공지능도 잠깐 쉬었다게 보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자연과학 차례인데요. 저 고등학교 때 물리시험에서 단위 안 써서 감점당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단위 안 쓰면 답이 맞아도 틀린 거죠. 자연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검증하고 이론을 다듬는 과학적 방법론이 핵심이거든요. AI는 이 전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 문헌 조사, 수식 검증, 논문 작성까지 도와주는 연구 파트너가 됩니다.
실험 데이터 분석부터 얘기해 주시죠. 과학 실험을 하면 특정 데이터가 쏟아집니다. 온도, 압력, 농도, 시간 같은 변수들의 관계를 찾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생물학에서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봅시다. 수천 개 유전자 중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를 골라내야 합니다. 수천 개를 하나하나 비교하면 대학원 졸업 전에 눈이 먼저 나가겠는데요. 그래서 AI한테 p-value가 0.05 이하이고 변화 비율이 2배 이상인 유전자를 걸러내는 파이썬 코드를 짜달라고 하면 바로 데이터 처리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물리학에서는 측정 오차를 다루는 게 중요한데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를 계산하고 신뢰 구간 95%로 에러바까지 그려달라고 하면 통계 분석과 시각화를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이상치 같은 것도 잡아줍니까? 네, 4분위수 방법으로 이상치를 찾고 제거해야 하는지 판단할 근거까지 알려달라고 하면 통계적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주성분 분석으로 고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축소해서 시각화하거나 클러스터링으로 비슷한 샘플들을 묶는 것도 AI가 도와줍니다. 논문 쓸 때는 어떻게 쓰나요? 과학 논문은 서론, 방법, 결과, 고찰,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IMRAD 구조를 따르는데요. 레시피 같은 겁니다. 서론에서 왜 이 요리를 만드는지 설명하고, 방법에서 재료와 과정을 적고, 결과에서 완성된 요리를 보여주고, 고찰에서 맛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분석하는 거죠. AI한테 각 섹션별로 초안을 부탁하면 논리적 흐름을 갖춘 글이 나옵니다. 영어 논문 쓸 때가 진짜 문제 아닙니까? We did experiment 이렇게 쓰면 교수님이 빨간 줄 그으시잖아요. 맞아요. AI한테 학술 논문 스타일로 다듬어 달라고 하면 그 문장을 We conducted experiment로 고쳐줍니다. very important 같은 표현도 significant로 바꿔주고요. 방법 섹션에서는 다른 연구자가 똑같이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거든요. 완충액 도성, 원심분리 조건 같은 걸 AI가 표준적인 과학 논문 문체로 정리해줍니다. 수식 개선이나 검증 쪽은 어떤가요?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복잡한 수식을 손으로 계산하면 실수하기 쉽잖아요. AI한테 미분, 적분, 연립방정식, 행렬 계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차원 분석도 됩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이 식의 양쪽 차원이 맞는지 AI가 확인해 줍니다. 라텍 수식 코드도 만들어주고 수학적 증명의 논리를 단계별로 전개하는 것도 도와줍니다. 그러면 AI가 증명해 준 거 그대로 내도 되나요? AI가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각 단계를 직접 검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AI는 계산기처럼 쓰되 최종 확인은 본인이 하는 거죠. 연구 가설을 세울 때도 AI를 쓸 수 있나요? 좋은 연구는 좋은 질문에서 시작되거든요. AI한테 최근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아직 시도되지 않은 접근법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오프 타겟 효과를 줄이는 연구를 예로 들면 기존 연구를 요약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시기죠. 실험 설계에서도 독립 변수, 종속 변수, 통제 변수를 정리하고 최소한의 실험 횟수로 최대한 정보를 얻는 실험 계획법까지 도와줍니다. 학회 발표 자료는요? 슬라이드 구성을 AI한테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배경 1장, 연구 질문 1장, 방법 2장 이런 식으로 잡아달라고 하면 각 슬라이드에 넣을 내용을 정리해줍니다. 그래프 설명 캡션도 써주고요. 데이터를 그냥 나열하지 않고 문제에서 발견으로, 발견에서 의미로 이어지는 이야기 흐름을 만드는 것도 AI가 도와줍니다. 분야별로 연구 방식이 좀 다를 텐데 그런 차이도 있나요? 네, 계산과학에서는 분자 동학학이나 기후 모델링 같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생물학에서는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를 통째로 분석하는 오믹스 연구가 있고요. 수학에서는 린이나 코크 같은 프로그램으로 수학적 증명을 형식화하고 검증하는 도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AI가 발레를 찾거나 증명의 빈틈을 메우는 데 쓰이고요. 야, 자연과학 하는 분들한테 AI가 진짜 실험실 동료 같은 존재가 되는 셈이네요. 밤새 실험하고 나서 데이터 정리해달라고 할 수 있는 동료요. 불평 안 하고 새벽 3시에도 일하는 동료죠. 다만 검사는 꼭 본인이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농업, 환경, 해양학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 환경, 해양학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분야들은 자연 생태계와 인간 활동이 만나는 지점을 다루거든요. 기후변화, 식량 안보, 생물 다양성 보전, 전 지구적 과제죠. 농업의 AI라
저는 농사하면 할아버지가 하늘 보고 날씨 예측하시던 게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 감각이 대단한 거긴 한데 요즘은 스마트팜에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토양 수분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요. 할아버지의 직감을 센서 수천 개가 대신하는 셈이죠. AI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재배 환경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어보는 건가요? 예를 들어 토마토 온실의 최근 2주 데이터를 주면서 낮 기온 평균 28도, 밤 기온 18도인데 수확량을 10% 높이려면 뭘 조절해야 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AI가 과거 재배 데이터와 비교해서 적정 온도 범위, 물 주는 타이밍, 이산화탄소 12 농도를 추천합니다. 병해충 진단도 되나요? 저도 베란다 화분에 벌레 생기면 사진 찍어서 검색하거든요. 바로 그 방식이에요. 병든 잎 사진을 AI에게 보여주고 이 토마토 잎의 병해충을 진단해달라고 하면 흰가루병인지 역병인지 잎마름병인지 후보를 제시해요. 빨리 파악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베란다 화분도 같은 원리입니다. 재배 계획도 짤 수 있어요. 벼를 5월에 모내기 하고 9월에 수확하려면 품종 선택부터 12시기, 물 관리 일정까지 달력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생육 단계별 관리 포인트를 정리해줍니다. 통합 병해충 관리라고 해서 농약만 쓰는 게 아니라 천적을 쓰거나 재배 시기를 조절하는 친환경 방법도 AI가 비교해서 제안해요. 환경 분야는 어떤가요? 미세먼지 데이터 같은 것도 분석하나요? 네, 서울의 최근 1년간 초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분석해서 계절별 패턴이나 주말과 평일 차이를 그래프로 보여달라고 하면 겨울에 농도가 높고 주말에 낮다는 패턴을 찾아냅니다. 수질도 마찬가지예요. 하천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석 달째 기준치를 넘었다면 상류에 축산 폐수가 있는지 생활하수 문제인지 가설을 세워줍니다.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 쓰는 것도 도와주나요? 그거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도로 건설이나 산업단지 조성 같은 대규모 사업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야 하잖아요. 수질 변화, 서식지 단절, 소음 영향을 포함해서 보고서 목차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체계적인 구조를 잡아줍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도 가능해요. 2050년까지 한반도 평균 기온이 2.5도 오르면 벼 재배 적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시뮬레이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 계산도요. 제가 고기 한 점 먹을 때마다 탄소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하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그 두려움은 잠시 접어두시고 지속 가능성 보고서 작성할 때 AI가 탄소 발자국, 물 발자국, 생물 다양성 지수까지 계산해줘요. 농장에서 벼 1톤 생산할 때 트랙터 경유, 비료 생산, 메탄 배출을 합산해서 전체 탄소 배출량을 뽑아내는 식이죠. 국제 표준에 맞춘 보고서 형식도 잡아줍니다. 해양학과는요? 바다 나가서 데이터 모으면 양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맞아요. 배 타고 한 번 나가면 수온, 염분, 용존산소, 영양염, 플랑크톤 양을 측정하는데 한 번 조사해서 데이터 포인트가 수천 개씩 쏟아져요. 뱃멀미보다 데이터 멀미가 먼저 올 수준이죠. AI는 이걸 깊이별로 정리하고 수온과 염분의 수직 분포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플랑크톤 종 분류도 AI 이미지 인식으로 자동화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어업 자원평가에서는 동해의 10년간 명태 어획량 변화를 분석해서 금어기 설정이나 어획 할당량 같은 정책을 제안받을 수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 다른 해역과 비교해서 오염원을 추정하는 데 씁니다.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제안까지 해야 하는 분야군요. 그렇습니다. 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스마트팜 보급 정책 제안서를 쓸 때 현황 분석부터 해외 사례, 기대 효과, 예산 추정까지 AI가 초안을 잡아줘요. 해양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어민 조업이 줄어드는 갈등도 있는데 보상체계나 대체 어장, 생태관광 같은 대안을 여러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정리해줍니다. 정밀 농업에서는 위성 영상과 드론, 지상 센서를 합쳐서 밭 안에서도 구역별로 다른 처방을 내리고요. 원격 탐사로 식생 건강도를 평가하거나 전과정 평가로 제품이 생산부터 폐기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데도 AI가 쓰입니다. 자연과 기술이 만나는 분야예요. 다음은 건축학과와 도시계획학과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하죠.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은 음악처럼 인공지능도 잠깐 쉬었다가 보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번 소절에서는 건축학과와 도시계획학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을 설계하는 학문이죠. 아름다움, 기능, 안전, 지속 가능성을 전부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건축이요? 저는 레고블록 쌓는 것밖에 경험이 없는데 AI가 건축 설계까지 도와준다고요? 건축 설계는 빈 대지에서 시작하거든요. 건축주가 뭘 원하는지, 땅의 조건은 어떤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다 고려해서 콘셉트를 잡아야 합니다. AI한테 경사진 산기슭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고 물으면 지형을 따라 단을 나눈 테라스 하우스, 나무 사이로 떠있는 듯한 기둥 구조, 반지하로 지어를 쓰는 에너지 절약형 같은 아이디어를 여러 개 줍니다. 아이디어만 글로 받으면 머릿속에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미지 생성 AI를 같이 씁니다. 미드전이나 달리 같은 도구에 원하는 분위기를 묘사하면 건축 렌더링 스타일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물론 실제 도면은 아니지만 건축주한테 초기 콘셉트를 설명할 때 말로만 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죠. 설계 설명서라는 것도 써야 한다면서요? 그림 그리는 건 잘하는데 글쓰기는 약한 건축학과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설계 설명서는 심사위원이나 건축주를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콘셉트가 지식의 숲이면 책장을 마무처럼 배치하고 중앙에 자연광이 들어오는 아트리움을 뒀다. 이런 걸 건축용어로 풀어내야 하거든요. AI한테 콘셉트랑 설계 의도를 알려주면 건축적 어휘가 들어간 설명서 초안을 잡아줍니다.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니 브루탈리즘이니 이런 건축사조도 AI가 잘 설명해주고요. 도시계획 쪽은 어떤가요? 요즘 낡은 도심 살리는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도시재생은 그냥 건물 부수고 새로 짓는 재개발과 다릅니다. 지역의 역사랑 문화를 살리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AI한테 해당 지역의 인구 통계, 빈집 비율, 교통 접근성 같은 데이터를 정리해달라고 하면 현황 리포트를 만들어줍니다. 주민, 상인, 건물주, 지자체 같은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도 정리해주고요. 도시 재생이 잘 되면 동네가 유명해지는데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서 원래 살던 분들이 밀려나는 거 아닌가요? 성공이 실패가 되는 역설이랄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죠. AI한테 임대료 상한제, 우선 분양권, 사회주택 같은 방지 정책을 비교 분석해달라고 하면 대안을 정리해줍니다. 일본 나오시마 섬처럼 예술 프로젝트로 동네를 살린 해외 사례도 AI로 조사하면 빠르고요. 건축법규 검토도 AI가 하나요? 법조항이 엄청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건축법,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소방법까지 따져야 하거든요. 대지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일조권 사선 제한이 뭔지 AI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300제곱미터 음식점 건물에 주차 몇 대가 필요한지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계산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베리어 프리 인증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공간 데이터 분석 같은 건 좀 전문적인 영역 아닌가요? 도시계획에서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인구 밀도, 토지 이용, 교통량 같은 걸 지도 위에 올려서 봅니다. AI한테 파이썬 코드를 짜달라고 하면 500m 반경 보행 접근성 지도도 만들 수 있고요. 교통사고 발생 지점을 히트맵으로 그려서 사고가 잦은 구간을 찾거나 어린이집 최적 입지를 족간별로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 지하철역이 생기면 유동인구가 어떻게 바뀔지 시뮬레이션하는 에이전트 기반 모델도 AI가 도와줍니다. 오늘 11번째 장에서 의료부터 공학, 자연과학, 농업 환경, 그리고 건축 도시계획까지 쭉 돌아봤습니다. 어느 학과에서든 AI는 자료 정리하고 아이디어 뽑아내고 복잡한 규정 정리하는 든든한 조교 역할을 해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방법 중에 하나라도 내일 과제에 한번 써보세요. 직접 해보면 감이 확 다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